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재미가 솔솔 나는 우리 옛이야기 몇 편을 낭독해 드립니다. 금방울과 해룡이 1.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멀리 산골짜기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캥캥 들릴 뿐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터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자 고개 위로 올라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그 곁을 따르는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보따리를 안고 있었는데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요.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 나올 거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여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갑시다. 정말 그 마을에서 숨어 살아도 될까요? 여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깊은 산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장원이라고 하는 벼슬아치였습니다. 장원은 품성이 강직하고 절개가도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임금 또한 장원을 몹시 아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간신배들이 장원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장원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간신배들은 군사들을 풀어 장원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장원을 잊지 못하는 임금이 언젠가 다시 장원을 불러들일까 봐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 군사들 중에는 장원을 몹시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군사들보다 한 달 먼저 장원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원은 그 길로 보따리 하나만 달랑 챙겨들고 부인과 함께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쉬었으니 어서 갑시다. 장원이 옷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부디 저를 숨겨주십시오. 아니, 이 밤중에 사냥이라니. 어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토끼야, 우선 이 속에 숨어라. 장원이 부인의 보따리를 풀어서 토끼를 숨기고는 꼭꼭 묶었습니다. 토끼는 보따리 속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사냥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들, 혹시 이리로 토끼 한 마리가 도망치는 걸 못 봤어? 이 밤중에 웬 토끼란 말이요? 우린 못 보았어. 그러자 사냥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리로 지나갔을 텐데. 사냥꾼의 시선이 보따리로 쏠렸습니다. 이 보따리 좀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부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기 솔밭 쪽으로 뭔가 허연 것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어. 나는 그게 여운 줄만 알았는데 그럼 그게 토끼였나? 장원이 능청스럽게 말하자 사냥꾼은 허둥지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어서 여기 떠납시다. 사냥꾼이 다시 오기 전에. 장원과 부인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끼야, 이제 나오너라. 부인이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따리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움직이다가 번쩍 하더니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 눈앞에 펑소리와 함께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번쩍거리는 비늘, 바람에 날리는 수염, 꿈틀거리는 몸, 그것은 엄청나게 큰 용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인간 세상이 보고 싶어 잠시 토끼로 변하여 돌아다니다가 못된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두 분에게 아이를 드리죠. 그럼 내내 평안하십시오. 말을 마친 용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꿈을 꾸듯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장원의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용왕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해룡이라 지었습니다. 해룡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해룡의 나이 7살 되던 해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오랑캐모들이 남쪽과 서쪽 지방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피난을 했습니다. 장원과 장원의 아내도 살림살이를 챙겨 피난을 하기로 했습니다. 쫓아오는 오랑캐들과 쫓기는 사람들로 피난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대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갈팡질팡했습니다. 해룡아, 아버지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장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넘고 낡은 개울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장나비로 개울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자들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장원은 해룡을 등에 업고 조심스레 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장원의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장원은 조심조심 발을 넘겼습니다. 사나운 물살이 장원의 다리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장원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원은 해룡을 물속에 첨벙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해룡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금방 저 멀리로 떠내려갔습니다. 해룡아! 해룡아! 장원이 몽롱한 해룡을 부르며 뒤쫓아갔지만은 떠내려간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만 넋을 잃고 아들이 사라진 곳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던 오랑캐가 물러가자 나라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총애하던 장원을 멀리 떠나보냈던 임금은 다시 장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장원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자기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배들이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습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장원을 초계촌이라는 조용한 고을에 군수로 보냈습니다. 장원은 조계촌에서 고을 일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계촌에는 김삼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삼랑은 부인 막씨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막씨가 조금이라도 늦게 밥을 하면 부엌으로 달려가 막씨를 두들겨 패기 일쑤였습니다. 또 막씨가 상을 차려오면 괜한 트집을 잡아 밥상을 걷어차버리곤 했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로 김삼랑은 늘 아내 막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나 막씨는 심성이 곱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삼랑은 아내 막씨를 버리고 첩으로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씨는 남편이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막씨는 그 무덤 곁에서 초막을 짓고 3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여자가 막씨를 찾아왔습니다. 댁에 남편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소.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막씨는 눈이 번쩍 뜨여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오. 그 첩녀는 도망가고 안 되지 뭐야. 막씨는 온몸에서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주먹만한 눈물이 막씨의 옷속으로 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막씨가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덜컹덜컹. 누군가 방문 꼬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에 막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여보, 나요. 당신 남편 김삼랑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김삼랑, 당신은 죽었다고 하던데 정말 당신이 맞아요? 막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틀림없는 김삼랑이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아내 막씨를 보려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막씨는 문고리에 걸어놓은 숟가락을 빼냈습니다. 휘잉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러자 방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막씨는 서둘러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퀭한 두 눈과 텁수룩한 머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남자는 막씨의 남편 김삼랑이 틀림없었습니다. 막씨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다녀간 지 10달 후 막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리는 금방울이었습니다. 사람이 낳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금방울이라니 막씨는 두려워졌습니다. 막씨는 금방울을 없애려고 돌로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울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씨는 금방울을 산속 깊이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금방울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막씨의 집안으로 다시 굴러 들어왔습니다. 막씨는 화를 타는 아궁이 속에 금방울을 던져놓았습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아궁이 속에서 금방울은 더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막씨는 도저히 금방울을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기로 마음먹고는 깨끗한 헝겊으로 금방울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울도 좋은지 점점 더 밝고 환한 빛을 냈습니다. 금방울은 막씨에게 날아가는 새도 잡아주고 나무 열매도 따주고 물고기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금방울과 함께 있으면 막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금방울이 따뜻하게 온 방을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금방울이 방안을 환하게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방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방울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들이 그 금방울을 만지려고 손을 대면은 금방울은 땅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손을 대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 무손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손은 금방울 이야기를 듣고는 금방울이 탐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틈타 금방울을 훔치기로 마음먹고는 금방울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놓았습니다. 그날 밤 무손은 막시댁 담을 몰래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건넌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무손은 더듬거리며 방 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이윽고 딸랑 소리를 내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투박한 무손의 손아귀에 잡힌 것, 그것은 바로 금방울이었습니다. 순간 무손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뜨거워! 무손의 손이 닿자마자 금방울은 뜨거운 기운을 내어 무손을 물리치려 했던 것입니다. 금방울아, 나는 너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막씨가 너를 데려가라고 허락하셨어.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무손은 금방울을 살살 구슬러 조심스레 보자기에 쌌습니다. 옳지, 나와 같이 가는 거야. 무손은 보자기에 싼 금방울을 안고 공중공중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무손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안방이고 헛간이고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금방울의 짓임을 안 무손은 그곡을 군수로 있는 장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손은 금방울이 저희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금방울을 잡아 가둬달라고 외쳐댔습니다. 정신없이 소리치는 무손에게 장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울이 어찌하여 너희 집에 가 있었던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 금방울이 요괴가 보낸 방울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런 방울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요. 틀림없이 사또 나으리에게도 해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요. 장원은 당장 막시와 금방울을 잡아들였습니다. 장원은 나졸에게 철퇴로 금방울을 치라고 일렀습니다. 나졸이 철퇴를 빙빙 돌리며 금방울에게 다가갔습니다. 휘휘! 보기에도 끔찍히 생긴 철퇴가 금방울 위에서 빙빙 맴돌았습니다. 예이! 나졸이 금방울 위로 철퇴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퇴가 날아오기 직전 금방울이 땅속으로 그만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금 있다 금방울이 땅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금방울은 통통 튀다가 이내 얌전해졌습니다. 장원은 다시 나졸을 시켜 금방울을 칼로 내리치게 했습니다. 나졸은 칼을 쓱 뽑아들더니 금방울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졸이 칼을 내리칠 때마다 금방울의 입에서 똑같은 방울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하나, 딸랑딸랑 방울 둘, 딸랑딸랑 방울 셋, 방울 넷, 다섯, 111, 112. 방울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그 넓은 동원이 온통 방울로 꽉 찼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장원은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금방울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울이 대추씨만큼 작아지더니 뽀글뽀글 거품을 내며 기름가마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되겠다. 저렇게 작아져서 기름 속으로 가라앉았으니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 장원은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졸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저것 좀 보십시오. 장원이 돌아보니 그렇게 사납게 끌어대던 가마 속의 기름이 갑자기 엉겨붙어 단단한 쇠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방울은 저 기름 속에 갇혔으니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장원은 안심하고 막시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철같이 굳은 가마 속 기름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딸랑딸랑 쩍 갈라진 기름 틈 사이로 방울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금방울이 기름가마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금방울은 그 길로 장원이 잠들어 있는 안방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금방울은 온 힘을 다해 아궁이 속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뜨거워. 웬 방바닥이 이리 뜨겁노. 장원은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뒤척거리느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장원은 피곤한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휘적휘적 음식을 휘젓던 장원은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워. 웬 고기 이리 더 뜨거우냐? 장원은 하인에게 짜증을 내며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이구, 이것도 뜨겁네. 상위의 음식이 온통 뜨거운 것 투성이로구나. 이게 웬 요상스러운 조화란 말이냐. 에이, 그만 상을 올리거라. 결국 장원은 상에 오른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상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일이었습니다. 온종일 굶은 장원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하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장원은 허겁지겁 숟가락부터 들고는 밥 한 술 푸짐하게 떠서 얼른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거 이번엔 어른 같구나. 국이며 나물이며 상의 모든 음식들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디쳤습니다. 밤이면 방바닥이 뜨거워 잠을 못 자고 끼니 때면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서 밥을 못 먹으니 장원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옥졸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금방울이 막시가 갇힌 옥문밑을 뚫고 드나들면서 막시에게 기름진 음식들을 날라다 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보통 방울이 아니로구나. 게다가 제 어미에게서 그토록 효성이 지극하다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틀림없다. 금방울의 효심에 감동한 장원은 막씨를 당장 풀어주었습니다. 장원은 막씨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곡식을 내어주며 막씨를 보살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금방울을 볼 때마다 장원의 부인은 잃어버린 아들 해령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을 봐도 아들 생각, 별을 봐도 아들 생각, 꽃이 피어도 아들 생각, 꽃이 져도 아들 생각, 그저 아들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장원 부부의 애타는 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금방울이 그림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들쳐없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해령이다. 해령이야. 우리 해령이가 살아있는 게 틀림없구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장원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부터 장원 부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란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9 달린 괴물이 나타나 금선공주를 잡아간 것입니다. 딸을 잃은 임금은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내용의 방을 내붙였습니다. 그날 밤 금방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3. 피난길에 물에 빠진 해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나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던 어린 해령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되찾은 해령은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아버지 또래의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용궁입니까? 아니면... 그러자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심해라. 여기는 내 집이다. 물에 떠내려가는 널 내가 구했느니라. 해령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저를 꾸벅하였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대견하다는 듯이 해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장삼이다. 갈 곳이 없으면 앞으로 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으련? 우리 마을은 오랑캐의 침입이 없어서 그럭저럭 살만하단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해령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장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삼은 말없이 해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삼은 자기 아들 소령보다 해령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람 됨됨이로 봐 소령은 해령만 못했습니다. 장삼은 심술궂고 욕심 많은 소령이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장삼을 부인 변씨는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장삼이 해령을 사랑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 변씨는 늘 해령을 구박했습니다. 장삼이 해령을 감싸면 감쌀수록 부인 변씨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토록 해령을 아껴주던 장삼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변씨는 해령이 마치 하인인 것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변씨는 해령을 불러 밤새 방아로 곡식을 찢게 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에 해령은 언선을 호호 불어가며 방아를 찧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해령은 춥고 배가 고픈 데다가 졸음까지 겹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령은 잠시 눈을 좀 붙이려고 비척비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령의 방안은 얼음장처럼 차디찼습니다. 변씨가 부를 때 짬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령은 추운 방에서 새우처럼 뭉클인 채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또르르 딸랑.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방울이 해령의 방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금방울은 제 몸에서 온기를 내뿜어 얼음장 같은 해령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해령이 다 못 지은 곡식을 마저 찧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해령이 차가운 방에서 얼어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변씨는 해령의 방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는 방에서
해령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곡식까지 다 찌어놓았으니 변씨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화가 난 변씨는 해령을 깨워 마당에 쌓인 눈을 깨끗하게 치우려며 호통을 쳤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령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그 많던 눈을 말끔히 쓸어갔습니다. 변씨는 약이 바짝 올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해령을 내몰았습니다. 그 밭을 다 갈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령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밭은 오랫동안 갈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었고 겨울이라 땅도 꽁꽁 얼어 쟁기가 박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끔씩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령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령은 삽과 쟁기를 챙겨 밭으로 갔습니다. 밭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삽과 쟁기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담났구나. 밭은 아직 절반도 못 갈았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니. 마음이 급해진 해령은 부지런히 삽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호랑이 2마리가 입을 쩍 벌리며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다. 해령은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호랑이들은 금방이라도 뛰어내려와 해령을 물어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해령은 슬그머니 삽을 내려놓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은 뛰어내릴 기세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딸랑 어디선가 방울소리를 내며 금방울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금방울은 2마리 호랑이 급소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호랑이들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해령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령이 그러고 서 있는 사이에 금방울은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다 갈아놓고는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해령은 죽은 호랑이 2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씨와 변씨 아들 소룡은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채였습니다. 그날 밤 해령이 잠든 틈을 타서 변씨와 소룡은 호랑이를 끌고 가죽장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죽장사에게 호랑이를 10만냥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2 사람은 돈을 몽땅 빼앗기고 처량하게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씨와 소룡은 다음날이 되었어야 겨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씨는 자기가 그토록 창피를 당하게 된 것이 해령이 때문이라며 당장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해령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4. 집을 나선 해령은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칼바람이 해령의 귀를 베어갈 것 같았습니다. 해령은 옷깃 슬렴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어둠 속에서 뭔가 또르르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너는 그때 나를 구해준 그 금방울이로구나. 해령은 무척 반가웠습니다. 금방울은 마치 저를 따라오라는 듯 딸랑거렸습니다.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어 산속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해령이 커다란 바위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쿵쿵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발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오, 저기 뭐지? 해령 앞에 엄청나게 큰 털복숭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금성공주를 잡아간 바로 그 머리 9 달린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털은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괴물은 9개의 머리를 흔들며 커다란 입을 쩍 벌렸습니다. 해령은 너무도 무서워 2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땅에서 힘차게 튀어오른 금방울이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괴물은 커다란 입으로 금방울을 꿀꺽 삼키고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룡은 생명이 은인인 금방울을 구하러 괴물이 사라진 숲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숲속을 헤맨 끝에 해룡은 호랑가시 동굴로 덮여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해룡은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동굴을 헤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르렁 쿨쿨, 아니나 다를까 동굴 깊숙한 곳에서 괴물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해룡은 다시 동굴 입구로 가서 호랑가시나무에 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해룡은 괴물이 코를 고느라 입을 쩍 벌리는 사이에 재빨리 입속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호랑가시나무의 가지를 찔러 넣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냐? 웬 놈이냐? 괴물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다 동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괴물이 쓰러지자 입속에서 금방울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방울아, 무사했구나. 자, 어서 이것을 빠져나가자. 해룡이 급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절 좀 구해주세요. 캄캄한 동굴 한 구석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굽니까? 저는 이 나라 공주입니다. 얼마 전 저 괴물한테 잡혀와 이렇게 두 손목을 꽁꽁 묶인 채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해룡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룡은 얼른 공주를 풀어주고 함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주가 궁궐로 돌아오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해룡이라고 했더냐? 공주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너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구나.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나 지으며 살고자 합니다. 임금이 몇 번이나 간곡히 말했지만은 해룡은 거듭 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하 한 사람이 급히 뛰어오며 임금께 알렸습니다. 전하,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온다고? 네, 지금 국경에서 우리 군사들과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옵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어쩐다. 임금의 얼굴은 금세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해룡이 자신을 싸움터에 내보내달라고 나섰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해룡에게 장군 벼슬을 내리고 곧 싸움터로 보냈습니다. 전장에 나가 오랑캐와 맞부딪힌 해룡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싸움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적군의 우두머리가 술술을 썼습니다. 적군의 우두머리는 화약을 다져놓은 허수아비를 주르르 세워놓고 해룡을 그 한가운데로 유인하였습니다. 해룡이 허수아비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적장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더미 갇힌 해룡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금방울이 나타나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오랑캐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불길이다! 모두들 피해라 어서! 불길이 몰려오자 오랑캐들은 우왕좌왕하더니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해룡은 장군 벼슬을 내놓고 금방울과 함께 막시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막시는 금방울을 보자마자 품속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금방울은 허물이 벗겨지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로 변했습니다. 막시와 해룡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선녀가 막시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딸로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막시는 기쁨이 복받친 나머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해룡을 데리고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장군은 어른이 된 해룡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룡 또한 장군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선녀는 잠자코 장군의 방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 속의 아이는 바로 난데. 해룡이 어리둥절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바로 해룡이란 말이냐?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쿠, 내가 해룡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어른이 다 되었구나. 장군의 부인은
해령을 꼭 부둥켜 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아들아, 우리 아들아. 해령과 장원 부부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후 해령은 자기를 길러준 장삼의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선녀 방울과 신랑각시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금방울전의 간단한 해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방울과 해령의 원래 제목은 금방울전입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주 재미있게 읽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언제 누가 썼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은 금방울전이 쓰이게 된 배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을 소장료로 나라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는 아들이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겨우 10살 된 아들 앞으로 군에 들어오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농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따져봐도 헛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대신에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기르는 개, 돼지, 소 같은 가축에도 세금을 물렸습니다. 농부는 부당하다고 항의를 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관리들은 농부한테서 땅과 집까지 빼앗고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 농부는 언젠가 자기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이 농부와 같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배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백성들 사이에서 금방울이란 영웅이 이름이 떠돌았습니다. 백성들은 금방울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달랬습니다. 금방울은 이야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금방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전의 지은이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백성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를 구해줄 영웅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소망이 소설로 나타나게 된 것은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수많은 영웅 이야기들이 정리가 돼서 소설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금방울전도 금방울의 모습을 빌린 주인공이 해령이를 도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방울의 통쾌한 활약성을 통하여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